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덕상 박사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작년은 마이너스 1%의 역성장했는데 올해는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경제 동향에서는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경기가 나아졌는지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3.8%라는 성장률이 나온 건가요? 성장률과 체감 경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제조업 중심 수출과 서비스업 중심 내수 간의 격차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8%로 전망된 데에는 주로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망된 숫자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7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서비스업이 부진이 지속된다면 경기 개선에 대한 체감이 잘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모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경제 부문별로, 경제 주체별로 다르게 피해를 입혔으며 이게 회복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이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소비가 크게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내구재를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구재 소비는 무려 11.2%를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조업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득 면에서도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 나타났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제한이 되고 또 수요가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이 또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제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조업 중심의 회복이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제조업 관련 대다수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도나 19년도보다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조업 업황 BSI, 일종의 기업의 심리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2월에는 84였다가 올해 5월에는 9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 95라는 숫자는 2018년, 19년 연평균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이고요.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최근에는 75%까지 올라오면서 제조업이 상당히 빠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얼만큼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되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장이 가지고 있는 설비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는데 이 생산 능력 중에 얼만큼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가가 평균 가동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종합하면 제조업이 회복되면서 수출도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나오면서 반도체로 인한 회복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 내부재 소비도 줄고 또 설비 투자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굳이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 수요가 빠르게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마이너스 8.1% 설비 투자가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설비 투자는 6.8% 증가를 했고 그중 기계류 설비 투자는 8.1% 성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에 관련된 설비 투자인데요.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같은 수요 증가가 반영이 되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작년에 설비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은 올해 설비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설비 투자와 이런 생산의 시차를 고려를 할 때 올해에도 반도체는 생산도 높고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2.3%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떻게 오른 걸까요? 그리고 또 올해 소비자 물가를 1.7%로 전망하셨는데 내년에는 1.1%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이유는 주로 농축수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상당 부분은 작년에 물가가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60 중후반 수준으로 2018년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7%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0.5%의 굉장히 낮은 증가율 상승세를 감안을 하면 작년과 올해 평균적으로는 1.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0.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근원 물가는 최근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 수준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편은 아니고 근원 물가를 고려를 해봤을 때 내년에는 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도 4월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로 최근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과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빠른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과감한 정책의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런 정책 효과의 반대급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기저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외부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외부적 요인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내수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내수 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물가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고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가 19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통계청은 4월 고용 동향에서 65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이렇게 다른 수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KD의 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19만 명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한 숫자는 연평균 숫자이고요. 4월 고용 동향은 전년 동월 대비 월간 숫자입니다. 매 월마다 취업자 수 증가하는 수치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요. 그 평균치가 19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전망치가 4월 고용 동향과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미 올해 1, 4분기에 취업자 수가 38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감소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가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지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당한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3월에 약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확정된 만큼 추가 재정 지출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은 추경의 집행을 신속히 완료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일부 계층,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제조업 개선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 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편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전망을 예측하기가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을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일지 말씀해 주세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역시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 효과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경기의 불균등한 회복세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조덕상 박사님, 오늘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도 불확실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입니다. 모든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어서 하루빨리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